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제목은 이렇게 잡았고요. 주요한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과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 사실 이번에 다루는 주제들은 이제 그 과학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들을 많이 보고 있죠. 이제 전쟁과 냉전 그리고 과학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토마스 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레이첼 카슨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은 이제 그보다는 좀 더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이고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이제 이 핵무기의 충격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이게 뭐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일단 놀랬고요. 물리학자 중심으로 해서 아우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허구어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급진과학 운동의 출발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핵무기에 대한 어떤 이제 반성, 처음 있었던 일이죠. 이거 우리가 이런 짓을 했어. 과학이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그 이전에 뭐 포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음, 충격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레디컬 사이언스 무브먼트라고 이 총칭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60년대에 시작이 됐고 그런 움직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자양분들이 이제 섭취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스파라고 이 이제 이 민중을 위한 과학이라는 걸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제 그 존 베기드라고 하는 이 민중을 위한 과학 대표를 맡았던 제가 아침에 이분이 혹시 살아 계시겠지? 요새는 이제 그것도 확인합니다. 35년생이신데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 다행히.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튜브에 올라오신 존 베기드가 자기 인터뷰한 그런 영상 같은 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하버드 의대 하여튼 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겪었고 제가 사실 좀 돈이 있었으면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강연회도 좀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별로 이게 여력이 없어서 몇몇 재단이나 이런 데 얘기해 봤는데 뭐 별로 그렇게 호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레디컬 사이언스 무브먼트에 포괄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그들이죠. 이 힐러리 로즈와 스티븐 로즈 부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제이 굴드. 그다음에 르원틴 이런 분들이 다 사실 아주 중요한 그 어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정치적인 행동, 액티비즘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예,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여러 가지 논쟁들 중에 보면 이제 우생학, 유제닉스죠. 우생학의 문제가 이 당시 굉장히 크게 이야기가 됐었고 또 XYY 소위 이제 야콥 증후군이라고 해서 남성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이거 요새도 사실 이 얘기가 가끔 나오던데 어처구니 없이 굉장히 이제 잘못된 인식인데 이 논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소시오 바이올로지, 사회생물학 논쟁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스파 민중을 위한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중요한 생물학자들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오 윌슨과 이제 같은 하버드대죠 사실 이 굴드와 루원티는 다 같은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사회생물학 연구 그룹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아주 대거 아주 이 좌파 이 레디컬한 과학자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죠. 그다음에 60년대의 이 카운터 컬처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고 이 카운터 컬처는 보통은 반문화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대학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 기존의 기성 체계나 문화에 대해서 어떤 다른 관점, 다른 가치들을 제창하는 뭐 대표적인 게 반전운동이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월남전, 60년대 월남전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죠. 뭐 미국이 가장 저지른 바보 같은 짓으로 꼽히는 게 이제 월남전이었고 여기에서 미국은 아주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패전 국가가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뭐 어마어마한 반전 운동이 벌어졌고, 뭐 영화로도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이 반전 운동과 그다음에 반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고 여기에서 이제 레이첼 카슨의 영향을 받고 하면서 생태, 환경 이런 등등의 가치가 이때 쫙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카운터 컬처예요, 사실은. 그 대항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지향점을 가진 단순하게 뭐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지향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많은 가치들이 여기서 창출됐고 우리가 그걸 양분으로 삼아서 지금도 사실 끼니를 잇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예, 이런 카운터컬처 운동에서 이제 이런 레디컬 사이언스 무브먼트와는 좀 다른데 스튜어트 브랜드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전지후 카탈로그 같은 움직임이 좀 독특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히피를 연상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히피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왜곡됐죠. 근데 사실은 히피가 그 당시 뭐 머리 기르고 뭐 마약하고 뭐 그다음에 어떤 자유로운 프리섹스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들의 삶이 어떤 거였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은 그 당시 어떤 소비 문화에 대한 또는 도시 문명에 대한 거부 그다음에 어떤 자극적인 생태적 삶 이런 것에 대한 가치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작업이었고 사실 마약도 우리는 굉장히 마약을 터부시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마약을 그, 이름부터 마약 아닙니까? 그 마약을 뭐 정당화하거나 뭐 이런 사람 이런 건 아닌데 사실 그 정도 우리나라는 좀 너무 그런 특히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그런 사회악을 때려잡는다. 뭐 풍기문란 뭐 해서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런 것이 독재 정권의 자기 어떤 이데올로기하고 맞아떨어져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마약 같은 부분이 아주 굉장히 악마화되고 됐죠. 근데 사실은 이 당시 60년대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기능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카운터컬처 무브먼트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동양 문화에 아주 매료됐습니다. 특히 선이라든가 불교 이쪽에 굉장히 매료돼서 일종의 초월적 명상을 위한 도구 내지 수단으로 마약이 많이 활용됐어요. 뭐 지금과 같은 마리화나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독버섯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책도 굉장히 재미난 게 많은데 뭐 제가 시간이 허용이 안 돼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하기는 좀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피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표피적으로만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보고 있지만 사실 그 밑에 깔린 건 그 당시 어떤 새로운 이 기정 질서와 반대되는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자 시도였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음악에서도 락 음악이라든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스튜어트 브랜드 얘기만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레디컬 사이언스 무브먼트로부터는 조금 비껴 있지만 맥락은 거의 비슷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PC,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는 과정이 또 연관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미나요, 이 과정. 제가 석사 때 과학사회학 수업에서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던 턴페이퍼를 써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해커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 해커라 하면 또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초기 해커들은 사실 이런 이 퍼스널 컴퓨터를 이끌어내는 어떤 원동력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이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지니아, 이게 다 해커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에 이런 그리고 이들 사이에 통하던 윤리, 해커 윤리라는 게 이후에 오픈 소스 운동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리눅스 같은 그런 이제 OS, 오퍼레이션 시스템, 프리 OS죠. 이런 것들로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 지금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이제 페미니즘, 젠더에 대한 인식이 과학 분야에서도 이제 싹트기 시작을 해서 사실 지난번에 레이첼 카슨 얘기하면서 이 페미니즘과 연관된 주제를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사실 페미니즘 쪽에서는
레이첼 카슨을 굉장히 그런 중요한 그 페미니즘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차별과 그다음에 그 박해를 당했죠. 특히 이제 뭐 아주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모욕을 그 남성 그 과학자들이나 또는 그이 기업의 그이 관계자들로부터 막 엄청난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뭐 하여튼 또 독신이라는 것 때문에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그 페미니즘과 과학, 즉 남성의 과학과 여성의 과학, 즉 마스쿨리니티와 페미니티, 이런 것들이 사실 단순한 어떤 그 생물학적 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대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마스쿨린하다. 너무 남성주의적이고 지배적이고 그다음에 분석적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얘기도 뭐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맛배기만 조금 보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대개 요 정도로만 하고, 이것만 해도 한그 시간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과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뭐 이건 우리 복습이죠. 두 차례 전쟁으로 사실은 어, 서구 그 물리적인 피해를 입어서 도시가 파괴되는 것만이 아니라 서구 이성이라든가 과학, 이성의 총화로서의 과학이 위상이 막 추락을 한 거죠.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1차 세계대전이 그런 이제 출발점이었다고 우리 다 공부했죠. 그다음에 핵무기. 여기서 이제 반핵 운동이라는 게 처음 그 과학자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들이 직접 만든, 자기들이 직접 그 무기를 만들었던 그런 원자 물리학자, 과학자들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과학의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이런 반전, 평화운동, 핵 군비 확산 반대, 그다음에 핵실험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급진과학 운동이 나타나서 초기에는 이제 과학을 잘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소위 유스 미스유스의 어떤 그 상당히 소박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과학 자체가 이게 이데올로기다라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레디컬 사이언스 무브먼트가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민중을 위한 과학 이 진영에 가게 되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 이데올로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의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68혁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68혁명은 주로 유럽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고, 여기서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같이 이제 시위를 하고 하면서 그런 파급 효과가 과학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미국에서 주로 이제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의 형태로 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 생태, 젠더 뭐 등등 이런 수많은 가치들이 여기서 이제 그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예, 먼저 반핵 운동입니다. 되게 퍼구엇이라는 곳에서 이게 시작이 돼서 이제 퍼구엇이 운동이라고요. 57년에 사실 그 이 버트란트 러셀이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조지 풀 로트 블랙 같은 과학자와 같이 이제 그런 호소를 해요. 지금 우리 세계가 지금 너무나 이 핵 경쟁으로 치달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퍼그워시 회의를 조직을 하고, 여기에 기라성 같은 이 그 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수두룩하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여기 아인슈타인도 서명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서명을 했죠. 그래서 그 간신히 이제 그게 굉장한 소위 어, 영향력을 높여준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이 자기들이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어, 그 실제로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면서 또 나중에 엄청나게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 평화 운동에 또 매진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레오 실라르드 같은 헝가리 출신의 과학자, 그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초안을 작성해서 루즈벨트에게 줬잖아요. 거기 이제 그 아인슈타인 서명을 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두 사람 다 이 반핵 운동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너스 폴링 이 사람인데 이 라이너스 폴링은 화학자고요.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을 때 그 왓슨 크릭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인물이 바로 이 라이너스 폴링이었어요. 라이너스 폴링은 이중나선이 아니라 삼중나선이라고 잘못 생각을 해서 결국 그 뺏겼죠. 그 타이틀을. 그래서 이제 그 뭐 왓슨이 이제 자기 그 저서 이중나선이라는 그 더블 헬릭스 그 저서에서 이제 아주 그 폴링을 그냥 비아냥거립니다. 세계적인 화학자가 어디 그것도 몰라.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삼중나선은 이게 성립이 안 된대요. 저는 뭐 화학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그 당시 미국의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이 그 라이너스 폴링이 이제 그 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외국으로 못 나가도록 막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그랬다. 이제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이너스 폴링 대단히 훌륭한 화학자고요. 이 사람은 단독으로 노벨상을 두 번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상을 한 번 받았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두 번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단독으로 두 번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으로 한 번, 노벨 평화상으로 한 번. 이거 봐라, 이겁니다. 53년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지상에서의 핵실험 금지하는 이걸 다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 핵실험 반대 여기 그 보면 이 뭐 그 테스트에 대한 반대 이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 1세대의 그 보통 이제 세대로 나누는 거는 이제 홍성욱 교수 같은 분은 이제 1세대, 2세대라고 나누는데 그 명확하게 갈라지는 건 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쓰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레디컬 사이언스 무브먼트, 급진과학 운동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부분은 이제 그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과학을 잘 쓰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은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잘못 써서 그렇다는 이런 그 유수 미스유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박한 관점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과학 자체가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특히 자본주의와 연관되고 군사적인 이용이고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이 미스유스라는 개념 이거 아닌 것 같다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핵무기뿐 아니라 고엽제 여기에 이거 다 월남전에 사용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생태적인 측면 또는 학살 이런 무기에 대한 반대. 그래서 굉장히 과격한 그런 운동들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이 레디컬 사이언스 무브먼트 쪽은 그 굉장히 과격한 물리적인 충돌을 서슴지 않았어요. 나중에 살펴보게 될 스티븐 로즈 같은 사람도 이런 식의 가두 시위, 점거농성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뭐 특히 그 당시 이제 그런 그 뭐 MIT나 이런 전쟁과학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몇몇 대학들이 주로 타겟이 돼서 보스턴 지역에서 이 치열한 그런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이런 카운터 컬처 운동과 결합하는 양상을 띄웠고 프랑스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68혁명에서 이런 과학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뭐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이런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젠하워 군산복합체 이건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죠. 군사적인 이용, 군사적으로 자꾸 바이어스 된다. 사실 이때는 이런 식의 논의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뭐 이런 논의가 아예 없습니다. 군사적인 바이어스, 뭐 우리나라 맨날 자랑하는 게 지금 무기 저기 수출했다고 자랑하고 그 무기 어디 있어요? 결국 사람 죽이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 공학자, 시민들이 감수성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군산 복합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후에 군산학까지 들어갑니다. 이 대학까지 여기 들어가더라. 그래서 대학이 이런 군사적인 이용에 어떻게 앞장설 수가 있느냐. 특히 컴퓨터가 유도무기, 유도탄이죠, 한마디로. 유도무기에 활용이 돼서 열람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살상하게 되니까 그 연구하는 MIT 연구실을 막 쳐들어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합니다. 굉장히 과격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오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과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과학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전쟁과 냉전에서 과학이 어떻게 빚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봤죠.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이 무렵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단체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세스파.
사회 정치적 행동을 위한 과학자와 공학자입니다. 이제 제대로 하면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Social and Political Action, 줄여서 세스파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민중을 위한 과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기관지를, 또 민중을 위한 과학이란 기관지를 내게 되니까. 이게 69년에 설립이 되는데, 그 계기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 아서 젠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스티븐 제이 굴드가 어, 인간에 대한 오해를 쓰게 만든 그런 결정적 계기도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우생학적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스티븐 제이 굴드가 거기서 확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쓰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우생학자고,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서 이건 애초에 열등하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백약이 무효다. 아무리 거기다가 보상교육한다고 돈 써봐야 그 세금 낭비일 뿐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이제 이 세스파가 설립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후에 이 세스파는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 그다음에 이런 베트남전을 비롯한 이런 무기 개발에 동원되는 전쟁 과학에 대한 반대, 이런 쪽에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투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부와 산업체가 너무 과학을 오용하더라. 특히 제약회사들이, 뭐 이건 지금도 다 해당되는 얘기죠. 제약회사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개발한 비싼 약을 떠안기기 위해서 뭐 아주 이런 완전 산업 깡패다 뭐 이런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당시에 막 남미 쪽에서 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혁명에 직접 뛰어들어 갑니다. 가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학, 이 자본주의에 찌든 과학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과학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모색을 했어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이 민중을 위한 과학이 이제 60년대 후반에 70년대 초반이 제일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 활동가들이 참여를 해서 초기에는 이제 학생과 교수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생물, 물리, 컴퓨터, 뭐 화학자 이런 데도 다 포괄됐고, 근데 조직이 이제 확 늘어나면서 엔지니어들, 산업체에 일하는 이제 과학자, 그다음에 교사들, 과학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 과학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 이제 지식 생산자이자 전파자들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공교육이 굉장히 많이 쇠퇴를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과학 교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멤버들 중에 보면 과학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특히 69년에는 이 미국 과학진흥협회 AAA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학진흥협회가 있죠. 여기에 이제 회합해서 아예 세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몇 번 쳐들어가서 막 피켓 시위도 하고 막 했습니다. 특히 우생학 쪽에 대한 반대 시위라든가.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세션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참 AAS가 대단하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포용적이었어요. 그래, 니들, 그래,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와서 얘기해봐라. 이런 식의. 뭐 하여튼, 그래서 사회생물학에 대한 논쟁도 뒤에 나오지만, 뭐 굉장히 격렬한 그런 논쟁들이 많이 붙고, 이런 데에서 이런 과학이 잘못 이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당신네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중계도 방송까지 돼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거죠. 사실 이런 레디컬 사이언스 무브먼트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런 이후의 과학에 대한 인식에서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부들이 여기 쭉 열거 있습니다만, 이런 주요 도시에 거의 지부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특히 보스턴 지부가 아주 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거기가 뭐 하버드, MIT 등등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지부였다. 아까 얘기했던 베기드도 역시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하버드 교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널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루어진 주제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군사적 이용 문제,
컴퓨터,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정책들이 제3세계에 미치는 영향, 뭐 인종차별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여기서 다 다루어져서 이런 그 저널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담론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두 시위에 참여하고 점거 농성하고 뭐 굉장히 그런 아주 그 적극적인 행동들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좀 존 배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책은 제가 다 저와 관련된 제가 번역했거나 뭐 이런 책들이기 때문에 그 지독한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간접 광고가 아니라 직접 광고예요. 근데 이 책들 전부 다 지금 지독하게 안 팔리는 책들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특히 베기드가 쓴 자서전, 이 과학과 그 사회운동 사이에서라는 이 자서전은 이 출판사가 또 열심히 인쇄 보고를 해요. 다른 데들은 잘 안 하는데 보면 뭐 2천 원 이게 세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별로 원래 돈이 안 되는 데다가 그 셋이 번역을 해서 나누니까 뭐 어떤 때는 천 몇백 원이 들어오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지 말지 이제 하여튼 뭐 그러는데 이 존 베기드의 이 책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그 이영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김명희 선생님하고 셋이 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뭐 그래도 지금 절판을 안 시키고 이걸 계속 찍어내준다는데 이 출판사에 감사드릴 정도예요. 그래도 이 책을 봤다고 연락하고 또 여기저기 자기 블로그에다가 정말 좋은 책에다 소개해주는 분들 보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책을 하나 내놓고 하면 그래도 누군가 보는 사람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베기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화학하고 생물학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업적으로는 이제 그 유전자 정제를 해서 이 LAC 유전자를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분자생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또 도구를 제공해 준 셈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연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도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이 저 베기드가 야, 이게 내가 이런 연구를 한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앞서 나갔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연구가 가진 중요한 의미와 함께 그 잘못 이용될 경우, 굉장히 어떤 이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성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같이 해요. 그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거죠, 과학자가. 자기가 한 연구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어요. 뭐 여기 일부만 해놨는데, 뭐 천사는 어느 편인가, 네이처에 실린 뭐 이런 글들, 아주 유명한 글들이. 그래서 상을 받게 돼요. 70년에. 근데 문제는 이 일라이 릴리사가 이 민중을 위한 과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제약회사 중 하나예요.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그런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그 산업 깡패, 막 그 쓸데없는 약 막 더 많이 처방하도록 부추기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상을 받아서 상금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시상식 자리에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막 일라이 릴리사를 막 비판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 상 준 사람 입장에서 기껏 자기들 돈 들여서 상 줬더니 자기들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 상금을 전부 다 흑표범당 당원들에게 기부합니다. 흑표범당은 그 당시 그 흑인 인권운동,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의 그 인권운동을 가장 전투적으로 향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투옥돼 있던 상태예요. 그 가족들하고 이 당을 위해서 전부 다 그 돈을 희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일라이 릴리사는 막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상연설에서 이런 제약회사들의 행태, 항생제 남용, 그다음에 이들이 벌이는 그 추악한 로비 이런 걸 다 까발립니다. 그래서 이 의대생들한테 어떻게 선물 공세를 하느냐, 이 인턴들한테 아낌없이 베푸는 이런 만찬, 뭐 이건 다 우리 지금도 아주 뭐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 동네 병원에도 뭐 가면은 원장 선생님 지금 학회 가셨습니다. 이게 되게 사실 다 이 제약회사들이 해주는 리베이트를 위한 어떤 행사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막 폭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어,
민중을 위한 과학의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런 모색을 합니다. 그 당시 특히 쿠바, 뭐 이 니카라과라든가 중국 이런 데서 이제 막 혁명들이 성공을 거두니까 거기에 직접 가서 뭔가 이런 과학이 아니라 그냥 이윤 추구를 하고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하는 쪽으로 이런 하는 과학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그야말로 for the people 인민을 위한 과학을 위한 그런 과학의 가능성이 없을까 이걸 이제 그래서 이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그 제3세계 쪽이죠. 베트남을 위한 과학이라든가 이런 기술 지원 프로젝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나라에 가서 뭐 장기 체류하고 중국에도 두 차례 조직을 해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베기드가 이제 자서전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써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기대와 그다음에 실제로 가서 보고 나서 굉장히 실망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과학이라는 개념, 의학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의 개념에 매료되지만 그 폭력성, 터무니없는 그런 폭력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치를 떨고 다시 다 철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 앤아버시의 지부 회원들은 니카라과의 그 혁명정부의 그 산디니스타죠. 니카라과에 이제 직접 가서 이 농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디니스타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그이 행태, 특히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부분에 또 실망을 하고 다시 다 거의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이 사회혁명에 기대를 걸었던 부분 대부분 다 이제 그 포기하고 결국 좌파혁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지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고요.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일단 이런 시도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니카라과 같은 경우 쿠바나 니카라과의 의료 체계는 사실 그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아주 세계적 모범을 보였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그 뭡니까 그 아주 그 지독한 그 전염병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때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료진을 파견하는데 주저했습니다. 워낙 전염력이 강하니까. 그때 제일 먼저 나섰던 팀들이 니카라과였어요. 니카라과는 쿠바에서 배웠어요. 의학, 그야말로 이 인민들을 위한 의학으로서 거기서는 뭐 의사라고 해서 절대 그런 특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그 지원단을 꾸려서 파견을 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야 역시 이 쿠바나 니카라 같은 데들이 왜 그 의료보험도 정말 모험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거기서 배워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이제 나름대로 그들의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패와 폭력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양 측면을 다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민중을 위한 과학에서 했던 그 활동 중에 중요한 한 축이 우생학 비판인데, 이 계기는 캐나다의 그 레일라니 뮤어라는 사람의 사건인데, 이 사람이 59년에 그때 14살이었죠. 여성인데, 그 어머니 친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이제 그 정신지체화 시설에 수용이 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임 수술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IQ 검사를 했는데 전응아로 판정이 됐는데 IQ 검사라는 게 뭐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 우리는 이미 다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스티븐 제이 굴드가 그 인간에 대한 오해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 IQ의 그 허상을 폭로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맹장 수술하는 걸로 알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임신이 안 돼서 정상적으로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전응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왜 임신이 안 되는 걸 알아봤더니 이미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소송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민중을 위한 과학이 떠맡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우생학이 28년부터 72년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우생학의 역사는 정말 깁니다. 뭐 90년대까지도 다 이어졌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2,000명 이상이 이 공식적인 법으로 불임 시술법을 만들어가지고 강제 수술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우생학이 벌인 엄청난 폭력이죠. 그래서 이 20세기 초까지 뭐 초라고 할 수도 없는 중후반까지도 사실 이런 우상학의 희생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런 걸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유제닉스를 처음 창안한 것은 그 다윈의 사촌이었던 볼턴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그것이 꼽힌 데는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 특히 미국이 그 여기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의 찰스 데번포트라는 사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생학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류 학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고 가장 정말 그 저명한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도 우리가 뭐 누구 하면 알만한 사람들 다 아주 인종적 편견이 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헌팅턴 병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헌팅턴 병이라는 건 전형적인 유전병입니다. 유전 유전 염기설 하나가 잘못되면 이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은 뭔가 이런 하나의 조그만한 잘못으로 인간의 어떤 그 전체가 어떤 범죄적 경향이다. 빈곤, 그다음에 그 지능의 저하 이런 것을 연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확고한 우생학을 자기 유전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런 직업 선택에서도 단일한 유전자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우생학적인 여러 가지 사회 정책과 이런 부분에 이론적 기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베기드가 이런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빈약한 근거인데 그걸 가지고 왜 우생학적 주장을 펼까? 참 이해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자기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하나는 이 유전학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론이나 분석 도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 과학에 대한 지나친 착신감이죠. 데본포트가 그런 이해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사회 상류층,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 사회 문제를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 그래서 이민자라든 가장 좋은 게 이민자죠. 지금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또 뭐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또 그런 이민자들에 대한 또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지금도 걱정입니다만. 그다음에 어떤 범죄자, 사회 빈곤층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이들이 피를 흐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뭔가 원인을 전가시키면서 그들에게 문제를 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사실 우생학의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그 이론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XYY 염색체 소동인데 사실 그 미국에서 이 우생학은 이제 1924년 이 정도부터는 이제 많이 쇠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막 발흥하기 시작한 건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이런 우생학적인 사회정책, 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다음에 아리아인족의 우수성 뭐 등등 해가지고 독일이 이제 가장 그, 막 나가는 식의 어떤 그런 정책을 피고 소위 인종청소, 인종위생학, 뭐 말이 좋아 인종위생학이지 완전 인종 말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펴면서 그 근거로 삼은 게 전부 미국의 우생학하고 우생학법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65년에 스코틀랜드에 이 에딘버러 대학의 그 퍼트리시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네이처의 이런 연구를 그 공격성 행동 정신 이상 그리고 XYY 남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한 남자의 태어난 남자의 1000명당 1명꼴로 Y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그 보통 XY 염색체 아닙니까? 여자는 XX고. 근데 남성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Y 염색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뭔가 폭력적이지 않을까? 이 남성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 문제가 그 범죄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막연한 생각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특별 보안 감독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공교롭게 그 병원에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남자 수감자 197명 중에 무려 7명이
XYY 염색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3.5%죠. 이 일반적인 비율에 보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이콥 야콥 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이 제이콥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붙여진 별칭인데 헌팅턴 무도병도 헌팅턴이라는 의사가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붙어서 헌팅턴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막 난리가 나옵니다. 아, 이거 뭐 태어날 때부터 나쁜 인간이 있다. 이때 당시는 또 한참 그런 유전자, 유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얻었고, 또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뉴스위크 같은 경우 보면, 그 다음에 68년에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그 연쇄살인마, 리처드 스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가지고 학생들 8명이나 줄인 끔찍한 살인마인데, 이 사람이 XYY더라라는 식의 이제 카더라 통신이 퍼졌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결국 이런 XYY 염색체 같은 것도 보면 유전자 결정론적인 사고방식, 유전자가 하나 더 있으면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이상은 많거든요.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이 XYY는 특히 이제 공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당시 굉장히 큰 어,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비판하고 이것이 허위라는 걸 밝혀내는데 이 민중을 위한 과학의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에일리언 시리즈 저도 좋아하는데 에일리언 시리즈가 이제 4, 5까지 나왔나 하여튼 뭐 에일리언 3가 이게 이제 베기드가 이걸 인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이 당시 얼마나 이런 식의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이 쉽게 물드는가. 이 시고니 위버 아주 멋진 배우죠.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이 시고니 위버가 이제 계속 그 주인공을 맡았잖아요. 근데 이제 3편에서 이제 이 시고니 위버가 탈출해가지고 우주 공간에 떠도는데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연히도 퓨리 161 행성이라는 곳에 불시착을 하는데 거주가는 행성이죠. 여기가 알고 보니까 전체가 교정시설이에요. 그 교도소 행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XYY 염색체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추방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놈들은 아예 지구를 떠나서 이 행성에다 안에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서 영구적으로 분리시키는 여기에 이제 여자가 전부 남자인데 여자가 한 명 이제 여기 가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또 이제 이 괴물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이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여기 뒤에 이 사진에 보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XYY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로 묘사된 겁니다. 여기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도둑놈, 살인자, 강간범, 아동 성추행자 이런 인간 쓰레기들 XYY. 근데 사실은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진 거죠. 물론 XYY 염색체를 가지면 몸집이 좀 커지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체구가 커지면 움직이면서 어떤 그런 폭력적인 모습으로 더 비춰질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범죄의 어떤 이 범죄자로 이제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겠냐라고 학자들이 추론을 하지만 실제로 이 염색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데 이런 식의 유전자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이 그 당시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스티븐 제이 굴드. 이분도, 이 민중을 위한 과학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죠. 제가 처음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굴드 플러스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지만, 뭐,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이죠. 뭐 엄청난 열정을 가진, 이렇게 다작이에요, 다작. 뭐 거의 한 달에 한 편씩 막 이 내추럴 히스토리지에다가 이 장문에 그걸 모아서 또 책을 뭐 수십 권을 냈죠. 보면 22권이 져서 62살인가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논문을 쏟아냈고 거기다 또 뉴욕 전형적인 뉴요커, 뉴욕을 사랑하는 뉴욕 양키스 광팬이죠. 야구에 대해서 쓴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책이 국내에는 전혀 번역이 안 되던데 그런 거 누가 좀 번역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힘들어서 번역은 못 하겠고 그 하여튼 그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전형적인 68세대. 그래서 사이언스 포더 피플에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자타가 공인하는 좌파 과학자이죠. 그래서 뭐 그 보면은 자기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막수주의를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 조상이 다 동유럽 쪽의 이민자 출신인데 뭐그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노동조합 활동도 부친도 많이 했었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과학자이면서 그 동시에 과학적 과학을 사랑하고 그것을 특히 그 창조론 논쟁에서 나서서 진화론을 그 이제 그 말하자면 방어하는 이런 그 아주 그 이 전문가 진화론 전문가로 이제 그 연방 재판에 참여해서 아주 유명해졌죠. 스타 과학자입니다. 안타까운 건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났다는 게 이제 굉장히 르원티는 만났는데 이분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뭐 그다음에 대중적 과학 글쓰기에서도 제가 배운 게 이제 많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전문적인 글쓰기와 대중적 글쓰기 구분하지 않고 그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주로 이런 그 이 사이언스 포더 피플에서 했던 활동이죠. 가장 큰 거는 사회생물학 논쟁입니다. 사회생물학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75년에 에드워드 윌슨, 이오 윌슨이죠. 지금은 물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이 이때 나옵니다. 이때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 아직 책이 나오기 전에 예고 기사로 나왔죠. 엄청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여기에서 마지막 장 25장까지는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 26장에서 갑자기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과감하게 펼쳐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생물학의 한 영역이다. 왜? 인간은 결국 생물이고 그렇다면 모든 그 인간을 생물로서 설명하는 어떤 생물학이 가장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철학이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그 이해하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문학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노골적인 이 상당히 공격적인.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와라. 생물학 밑으로 들어와라. 생물학의 한 분야다. 그래서 뭐 이런 인류학과 사회학은 이제 그 영장류에 대한 사회학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펼치게 돼.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생물학 논쟁이 이제 이 사회생물학은 그 후에 진화심리학으로 개명했죠. 진화심리학이라고 요새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화심리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옛날에 이 사회생물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굉장히 안 좋게 박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벗어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개 이 비판자들은 아우 뭐 이름 바꾼다고 뭐 달라져? 이런 식의 이런 비판을 합니다만. 이 당시 유전자 결정론이 이제 이 사회생물학에서 아주 극에 달하게 되는데, 이런 질병이나 인간 행동에 대한 이런 뭔가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설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진짜 어렵잖아요, 인간 행동. 왜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나. 또 병이 왜 걸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부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환상인데, 질병도 역시, 사실은 질병도 어떤 사회적 구성물인데, 이것이 뭐 유전만 가지고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크게 적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언론들이 여기 엄청나게 열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회, 문화, 경제적 설명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어, 그래서 필립 키처 같은 철학자는 이런 걸 가리켜서 통속 사회 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제 팝, 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확실한 근거가 없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쇼킹한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 인기에 영합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실제로 그런 사회생물학이 그런 이제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임지, 이게 타임지 표지예요. 그때 나왔던. 보면은 이 why you do what you do라는 유명한 그리고 소셜 바이올로지, 뉴 시어리 오브 비헤이버, 새로운 이제 행동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의 특히 성적인 역할, 섹스롤에 대한 부분을 이걸로 다 설명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서 또는 여자가 여자로서 활동 지금 현재의 그런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거는 유전자에 의거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교회, 기업, 국가에 대한 충성, 왜 그런 걸 충성을 하느냐,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뒤에, 그 바로 다음에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를 썼죠. 그래서 뭐 이런 이기적인 어떤 특성 또는 이타성 이것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봐. 제일 재미난 건 플레이보이였어. 플레이보이가 뭐 신났죠. 그래서 이제 왜 남성들이 바람을 피나 여성들을 속이고 바람을 피냐. 이게 다 사실은 다 유전자가 시킨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절대로 사과하지 말고 악마가 시켰다고 해요.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DNA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남성의 DNA 자체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다. DNA 본성에 충실했을 뿐이고 DNA가 시켜서 한 거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남성들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아까 피처가 얘기한 이 팝 소셜 바이올로지.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언론에서 이렇게 막 극단적인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그런 식의 자극적인 발표를 하는 건 위험하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지금도 사실은 이런 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생물학이 막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자 이 민중을 위한 과학 이쪽에 여기에서 사회생물학 연구 그룹을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베기드를 비롯해서 불드, 루원틴 이런 등등의 아주 이제 뛰어난 과학자들, 그 다음에 교사, 많은 교사들, 베기드의 부인도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과학 선생님, 교사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까지 포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독해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르원틴하고 굴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윌슨하고 같은 건물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같은 건물 아래 위층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요. 그래서 나중에 굴드가 자기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 타게 됐다. 자꾸 겸연쩍여서. 그러니까 윌슨이 이 책을 내고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인문학이나 이쪽에서 굉장한 반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 같은 생물학자들로부터 비판이 나와서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 자서전에 쓰죠. 아예 한 챕터를 여기다 할애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막 토로합니다. 특히 르원틴인가는 굴든가 이거는 윌슨이 그 전에 막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하버드로 오게끔 한 경우였거든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비판하다니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섭섭함을. 굴드는 뭐 다 알다시피 이런 이 뭐 사회 현상은 너무 복잡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인데 이것을 생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동물이고 생물학적 존재를 하더라도 그걸로 환원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해왔던 생물학적 환원주의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물학적 결정론을 의금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런 사회에다 이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건 난센스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속 윌슨이 썼던
컨실리언스라는 책이 이제 통섭이라는 책으로 번역돼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거기에 대한 논쟁, 이 얘기는 좀 이따 이제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가장 그 이 사회생물학 그 연구 그룹에서 민중을 위한 과학에 속했던 학자들과 교사들, 이쪽 그 회원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 특히 남녀 차별,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준다. 아까도 봤듯이, why you do what you do 이렇게 돼버리면 뭐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우월하고 여성은 그런 식의 그 차별을 받아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예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흑인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또는 유색인종들은 기본적으로 백인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내세에 가서나 뭐 복받아라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존의 같은 백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그 계층,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 유전적으로 영향, 범죄도 다 마찬가지. 그러면 뭐 아무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까 나왔던 그 영화처럼 에일리언 3처럼 그들은 다 그냥 격리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우생하게 되는 거죠. 다 생식 못하게 거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 실제로 뉴욕타임스에 윌슨이 이렇게 썼습니다. 유전적 기반이 매우 강해서 앞으로 아주 평등한 미래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노동 분업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공평한 지혜가 주어져도 역할은 다 따로따로 맡게 될 것 같다. 즉 유전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이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보다 낮은 이런 단순한 업무에 종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칫하면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노력이 오히려 별로 불필요하고 아까 젠슨 얘기했듯이 그럴 돈 있으면 딴 데 써라. 그거 왜, 뭐, 사회적인 소외계층들한테 쓰는 여러 가지 그런 자금들,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식의 결론을 도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공격성이라든가 이방인 혐오증 이런 것도 전부 다 유전적인 데서 찾아서 하게 되면은 뭐, 결국은 아주 이 극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이쪽을 비판하는 그 학자들의 에, 주된 그 논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통섭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여기 이제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원래 윌슨이 이 사람이죠. 이 컨실리언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 책이 통섭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통섭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떤 이 융합, 뭐 소통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통자가 그 통자가 아니에요. 이 통자는 아우를 통자입니다. 모든 걸 다 생물학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아울러서. 이 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난번에 어떤 한문 하시는 분이 이게 이 귀 이자가 세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귀를 다 잘라가지고 창에다 꿰인 게 이게 이 글자의 어원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최천 선생님이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만 이제 굉장히 좀 생각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이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죠. 근데 이제 윌슨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점핑 투게더라는 식으로 서문에다 썼는데 이건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같이 뛰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와라. 여기서 보면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논문도 쓰고 했는데 책도 내고 그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사회생물학 대논쟁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세 명이 같이 편집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저하고 최혜천 교수하고 그다음에 저기 김세균 교수님 그때 서울대 정치학과 계신 세 명이 같이 학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통섭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수직적인 성격이에요. 수평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최정덕 선생님 뭐 저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 이 어,
과학 철학 하시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좀 확실히 얘기를 해라. 얼버무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윌슨은 확실히 얘기했다. 이 사람은 환원주의자다. 그래서 모든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전부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 밑으로 들어와라. 라는 거고, 여기서 뭐 막 야단칩니다. 인문학자들. 도대체 인문학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철학이 도대체 뭘 설명해 줬어? 그렇게 많은 학자들 나왔지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유전자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 밑으로 들어와. 분과로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와라. 이거는 굉장히, 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우병 종교학자. 제국주의적 통섭이다. 학문의 제국주의다. 이게 무슨, 뭐 학문 하나가 전부 다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뭐 종속적 포섭, 그 다음에 한예종의 심광인 교수 같은 경우 환원주의적 통섭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엄청난 그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통섭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제가 아티클을 하나 쓰고 그날 발표를 하루 종일 이 사회생물학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회생물학 비판하는 쪽에서 이제 뭐 김한석 교수, 저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나왔고, 사회생물학 진영에서 이제 최혜천 교수님하고 뭐 그다음에 하여튼 뭐 몇몇 분들이 또 나서 와서 하루 종일 토론했는데 그것이 택도 없죠. 어떤 학생이 이거를 보고 이제 또 무협지에다 비유해가지고 이제 서로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의 어떤 좀 깊이 있는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되죠. 자칫하면 또 인신공격으로 빠지고 하는데 이날은 굉장히 이런 토론을 진지하게 했고 그때 뭐 하여튼 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으로 묶여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 나와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왜 저도 이제 이걸 좀 분석하려고 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나 특히 사회생물학에 왜 열광할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과학책에서 보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항상 스테디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죠. 도킨스가 아주 고정 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런 사회생물학, 진화심리학이 과학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생물학에서. 그런 걸 좀 한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걸 한번 분석하려고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 책을 찾아보시면 도서관 같은 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로즈 부부. 예, 로즈 부부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죠. 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이 힐러리 로즈가 이분이고요. 이분은 사회학자예요. 어, 페미니스트이자 사회학자이고, 그 다음에 스티븐 로즈는 신경생물학. 요즘에 신경과학 쪽이죠. 그쪽에, 그래서, 그, 이, 아주 스스로 내놓은 마크시스트론에서 신좌파 과학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60년대의 급진과학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라는 이 책이 이제 Not in our genes 제목에서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유전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그 안에 없어. 이제 이런 노골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생물학적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 비판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좀 다시 또 나왔더라고요. 재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급진과학으로 본 유전자 세포 뇌 이것도 제가 김명인 선생하고 번역한 거라서 지금 셀프 광고를 지금 마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상도 많이 받았고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서 추천을 많이 했고 아주 역작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분들 다 생존해 계시고 지금도 아주 굉장히 부승이 다 됐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막스의 이 뿌이 번호 누가 이득을 보는가라는 이런 관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과학을 특히 이런 자본주의적인 기술과에서부터 누가 이득을 보는 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 그다음에 바이오뱅크, 줄기세포 연구,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신경과학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구비가 올라가고 있고 이 영역이 커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날카로운 특히 신자유주의와 과학의 결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특히 또 생명과학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런 그 이 대학과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다음에 거대 제약 이른바 빅파마 이런 사이에서 이제 엄청난 그런 거의 경계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분석. 사실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가 백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백신 제조업체들이 급부상하면서 오늘날 더 강화되고 있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유전차학이 상업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이렇게 거대 과학으로 번모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업화가 결부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기획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스티븐 로즈는 신경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신경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을 해요. 아까 그 책도 유전자 세포 뇌죠. 그래서 그 신경과학 쪽의 책은 제가 또 따로 번역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날카롭게 신경과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데 그 로즈 스티븐 로즈는 신경과학이 등장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한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인간 게노미 시대가 열리고 나니까 이제 인간의 정신 즉 뇌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뒤따르게 되고 이것이 엄청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그런 fMRI 같은 이런 강력한 영상적인 도구들이 나오고 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죠. 그래서 뭐 이 프랜시스 크릭, 왓슨 크릭이 바로 크릭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로 빠지지 않고 왓슨과 달리 이 뇌과학 이쪽으로 빠져서 놀라운 가설 같은 책, 사실 그것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뭐 당신은 뉴런 덩어리다 이런 식의 완전한 환원주의죠. 신경 환원주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성, 뭐 인간의 사랑, 뭐 등등 지능 이런 모든 게 다 사실 여기서는 또 뉴런으로 설명할 수 있다. 뉴런 체계 이런 것으로 뭐 이런 이제 식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경주의라고 불리는 일련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생물학적 결총론에서 생명을 유전자 ACGT의 염기서열로 환원 가능하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활동, 감성, 지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신경과학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이게 신경주의라고 뉴로롤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신경과학 쪽의 프로젝트를 신경윤리 쪽의 프로젝트를 한 3년 정도 하면서 이제 좀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로자가 붙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문화에서도 뭐 이 신경과학을 주제로 한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뭐 본물처럼 항상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대중문화에서는 이거를 막 부풀려 가지고 이제 해나가는 이런 것이 나타나죠. 특히 이제 로스 부부는 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이 신자유주의의 신경과학이 어떻게 복무하는가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이라든가 정신활동을 이 개인의 뇌와 신경활동으로 환원시키려는 이런 경향. 이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하고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게 다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분야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의 창출이라는 것도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전부 시장에다 모든 걸 맡기고 모든 원인을 국가가 그거를 뭐 또는 사회가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돌리려는 경향을 갖고 있죠. 그래야 편하죠. 모든 건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특히 질병, 개인의 어떤 특히 유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 신경증, 우울증 이거 다 개인에게 돌려서 어떻게든지 약을 먹고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우울증. 이게 지금 공익광고란 이름하에 캐치프레이즈가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약 같은 거 진짜 이거는 완전히 블록버스터 약이 되죠. 만약에
우울증이 더 확대 적용된다. 그래서 이런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는 신자유주의적 관심과 아주 훌륭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개인의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런 이 신자유주의가 이제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뉴런과 시냅스 이 연결이죠. 신경세포하고 연결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 이 뉴로셀프라는 이제 개념이죠. 뉴로셀프로 자신의 복제는 자기가 책임, 각자 도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사회나 이런데 그 기본적으로 이 사회나 복지국가 개념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시장에다 맡겨둔다는 개념이니까 여기서는 그런 복지 쪽의 부분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야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 장벽을 뚫어서 이런 자본의 이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자본의 어떤 이윤축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 최근에 우리가 그, 스마트 시계 또 요즘은 스마트 반지까지 나오대. 그런 것들이 다 의료와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부돼서 이거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진단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어, 식으로 돼서 이런 개인화 시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이런 첨단과학, 특히 신경과학의 문제점이 다 맞닿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생학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우생학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이 근대주의 하에서 우생학은 결코 모습을 바꾸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인종차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차별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어떤 메커니즘들이 지금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생학이, 나치의 우생학은 진짜 국가가 나서서 무식한 폭력적인 거죠. 그런 식의 우생학은 물론 더 이상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교묘한 모습을 바꾸면서 유전자로 모습을 바꾸고 또 뉴런으로 모습을 바꾸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이론과 이런 것으로 변장하고 그러면서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어떤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세계가 신자유주의적인 이 레짐 속에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학기술과 신자유주의는 아주 찰떡궁합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상호 공구성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신경과학이 발달하게 될 경우 이제 지금 벌써 나오는 윤리적인 문제가 바로 이 오그멘테이션 또는 이넨스먼트, 강화 또는 증강의 문제인데 신경 약물 그다음에 이제 이 뇌에다 칩을 심어서 한다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이 전부 사실 치료와 증강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가령 사람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서 전류를 흘려놓고 해서 뇌전증이죠. 간질병, 그걸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그거 봤습니다. 실제로 연구실에 가서. 한양대학교 모 선생님 아주 친절하게 잘 보여주셔서 다 봤는데, 그거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인핸스먼트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집중력을 높여주고, 수험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자, 이 약물 하나 먹으면 스마트 약물, 집중력 높아진다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머리에 쓰는 헤드셋, 지금 벌써 다 팔리고 있죠. 얼마 안 합니다. 이베이에서 저도 검색해 봤더니 한 10만 원 돈이면 다 삽니다. 그 효능이 있나 없나는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것들이 기술이 개발돼서 어, 인핸스가 된다고 했을 경우 그거를 접근성의 문제죠. 그걸 접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결국 어, 사회적인 불평등이 오히려 늘어나고 확대 재생산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런 인핸스먼트나 오그멘테이션은 항상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바이어스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어떤 아이디얼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오그멘테이션을 해나갈 것이냐라는 데에서 바로 우생학이 작동합니다. 아이들, 제가 중고등학교 특강 나가서 일론 머스크 얘기하면 아이들 전부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아이돌이죠, 거의 아이돌 수준입니다. 젊고 유능하고 잘생기고 뭐 등등. 실제 모델이 아이언맨이었잖아요. 이 아이언맨의 꿈이 바로 그런 어떤 백인, 아주 갑부, 천재, 과학자, 공학자 이런 것들이 이런 지배적인 이념형이 이게 서구의 어떤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그 슈퍼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또는 어,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주 정말 미인들, 그죠? 그런 그 아이돌 이런 이게 다 모델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양성이 침해됩니다. 아니 뭐 사람에 따라서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아주 정말 머리가 샤프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뭐 굳이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아닌 어, 뭐 사실 그러잖아요.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오히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러니까 뭐 그런 다양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그걸 향해서 매진하고 그걸 향해서 뭐 이런 이넨스먼트 오그멘테이지 이런 게 다 사실은 새로운 우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부 다 아이언맨을 꿈꾸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나. 전부 다 키가 커져서 전부 남자는 뭐 요즘에 그 업체들 선전하는 거 보면 뭐 성장판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자는 180 이상. 그러면 이제 180 전부 다 모든 남자가 180 이상이 되면 거기서 또 갈라질 거 아닙니까? 190하고 180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사실은 근본적인 그런 우생학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체제 속에서 이런 과학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로 그렇게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점을 이제 우려하는 거죠. 예,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